안녕하세요. 아까 개념 설명에 이어서 2점 수능 테스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반구에서 남풍이 불고 있는 모습과 해수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문제. 북반구에서 현재 연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는 연안에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남풍이 불고 있어요. 남풍이 이렇게 불고 있을 때 북반구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에 있는 물이 외해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 이거를 용승이라고 한다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보시면 1번 표층에서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 되겠죠. 표층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낮겠죠. 왜냐하면 연안 용승에 의해서 A 해역 쪽이 수온이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존산소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높아져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등온선을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등온선을 보면 이제 이렇게 등온선이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게 당연히 수온이 높은 온도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15도라고 하면 이게 14도, 이게 13도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등온선의 위치를 본다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수온은 비해역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적도 부근에서 부는 무역풍에 의한 해수의 이동이다.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각각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 적도 지역에서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적도 영승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북반구에서 무역풍은 해수를 동쪽으로 이동시킨다. 북반구에서 무역풍은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해수는 북서쪽으로 이동하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남동무역풍은 에크만 수송에 의해 해수를 남서쪽으로 이동시킨다. 남동무역풍은 여기서는 에크만 수송이 왼쪽으로, 왜냐면 남반구니까 바람 방향 왼쪽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수는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죠. 적도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걸 적도 용승이라고 하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가봅시다. 평상시와 엘니뇨. 이거는 바로 문제 보자마자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찬 해수가 많이 올라오고 또 서태평양에 이런 구름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가 평상시가 될 거고요. 나가 엘니뇨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가는 엘니뇨가 아니죠. 무역풍은 가가 나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할 때거든요. 동태평양의 용승은 나가 가보다 강하다.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져서 엘니뇨가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에 2번입니다. 자, 4번. 30년 동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표층 수온 편차. 표층 수온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겁니다. 자, 수온 편차 잠깐 설명드릴게요. 수온 편차가 플러스라는 말은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다란 얘기죠. 어디가? 동태평양이. 그러면 동태평양이 수온이 높을 때는 엘니뇨인가요? 라니냐인가요? 엘니뇨이죠. 따라서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 시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구분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무역풍의 세기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 무역풍은 라니냐 때 강합니다.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B가 A보다 강하다. 용승은 라니냐가 더 강하죠.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B시기가 A시기보다 많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잘 이해해보세요. 평소에는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 오는 것이 점차 중앙태평양,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하죠. 마치 3번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즉, 라니냐 때는 이것과 반대로 더더욱 서태평양의 강수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즉, 비시기,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많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열대 태평양의 대기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에 비가 집중되고요. 엘니뇨는 이게 중앙태평양,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만 고르고 나면 기억 틀렸죠? 니은.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가가 나보다 높다. 자, 보세요. 나에서 서태평양 쪽에 구름이 집중된 이유는 이쪽이 강하게 저기압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고기압이겠죠? 그런데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에 구름이 집중되어 있던 게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나 시기보다 더 저기압이 아니라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고기압,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이쪽에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그림을 보시면 구름이 동태평양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기에는 완전히 서태평양에 구름이 있는데 가시기에는 중앙태평양, 더 가면 동태평양 쪽에 구름이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엘니뇨 시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남방 진동 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냈는데 태평양의 두 지점 다윈과 타히티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남방 진동 지수. 사실 뭐 내신 공부했으면 다 들어봤겠지만 이 남방 진동 지수는 타히티의 해면 기압 편차 마이너스 다윈의 해면 기압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된다. 와,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 분모로 들어간 이 표준 편차는 생각하지 말고 타히티의 해면기압 편차 마이너스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라는 말만 제대로 이해해보면 됩니다. 자, 6번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1번, 만약에 6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엘니뇨면 A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을 거고요. B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을 겁니다. 그렇죠? 이 중앙태평양 쪽이 더 저기압이 되고 서태평양 쪽이 고기압이 되는 게 엘니뇨니까요. 그쵸? 근데 남방 진동 지수는 어떻게 정의하냐? 타히티 기압 편차 마이너스 다윈 기압 편차라 했어요. 즉 그림에서 보면 B에서 A를 뺀 겁니다.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B는 낮고 A가 높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라니냐 시기입니다. 라니냐 시기일 때는 A에서 더더욱 저기압, B에서 고기압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남방 진동 지수는 B-A랑 비례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기억 문제 볼게요. B의 해면기압 마이너스 A의 해면기압은 무역풍이 약할수록 커진다. 자, 무역풍이 약할수록은 엘니뇨일수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엘니뇨일수록 B-A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마이너스니까요. 평상시 해면기압은 B가 A보다 높다. 평상시에도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이니까 B가 A보다 높다. 맞습니다. 자, 남방진동 지수가 클수록 동태평양의 용승은 활발하다. 남방진동 지수가 클수록 라니냐니까 동태평양의 용승은 활발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기후연구, 고기후연구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예, 아니오로 나누는 건데 자, 세 개가 있어요. 퇴적물과 화석, 빙하시추물, 나무 나이테 이 세 가지로 연구를 하는 건데 중생대에서 지구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화석을 이용해서는 당연히 중생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빙하시추물과 나무 나이테가 안 되는 건데요. 빙하시추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이 온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중생대 동안의 기온 변화를 빙하시추물을 분석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 나이테도 선생님이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나무 나이테는 오랜 기간 보존은 어렵습니다. 즉 나무 나이테로는 신생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를 나눠줘야겠죠. 대기의 성분 비율을 알 수 있는 건 빙하시추물입니다. 이걸 알 수 없는 건 그럼 나무 나이테가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A는 빙하시추물이 아니고요. B를 이용해서 대규모 화산 분출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에 대규모 화산 분출이 일어난다면 화산재가 흩날릴 겁니다. 그 화산재가 빙하, 시추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를 이용해서 화산 분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나무 나이테를 이용해서 강수량 변화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잠깐 지우고. 자, 8번 문제. 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지구 자전축 경사 변화와 같은 지구 외적 요인에 의한 지구 기후 변화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와 13,000년 후에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타낸 것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어디가 북반구 기준으로 어디가 여름인가요? 태양이랑 가까운 여기가 여름이에요 라고 하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북반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를 싹 그려주시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가 태양빛을 더 많이 받는 이 왼쪽이 여름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000년 후에는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은 북반구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자, 기억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은 약 26,000년을 주기로 변한다. 13,000년 지났을 때 정반대가 됐기 때문에 13,000년 다시 지나면 돌아올 거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우리나라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많다. 원일점이라는 건 태양에서 먼 점, 바로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근일점은 여기고요. 우리나라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까운 근일점에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북반구가 여름인 원일점에서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결국에 기온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즉 원일점은 여름, 근일점은 겨울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엄청 쉽게 해석하면 자, 가에서 우리나라의 기온은 여름보다 겨울이 높다라고 써있는 걸 꼬아서 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잠시만요. 틀린 말이죠.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적다. 설명 제대로 했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원일점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태양보다 멀지만 사실 이 차이는 크지 않아요. 지금 이건 문제 내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많이 차이 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은 이 차이보다도 여름, 겨울에 의한 차이가 훨씬 크다는 걸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죠. 디귿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자, 북반구 기준으로 연교차는 가보다 나에서 큽니다. 그럼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나보다 가에서 큽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디귿 잠깐만 더 설명할게요. 남반구 기준으로 이제 계절을 작성하면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가를 보시면 가까울 때가 여름이고 추울 때가 겨울인 거예요. 추울 때가 겨울인 게 아니라 멀 때가 겨울인 거예요. 즉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추운 가 상황이 연교차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1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40년 동안 태양 복사 에너지양과 태양 흑점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문제 보겠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수가 적게 나타난다.
자, 흑점수가 적을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었다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흑점수가 많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흑점수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 변화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판단하는 지표, 일종의 지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니은과 디귿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디귿은 흑점수의 증감 주기는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감 주기와 일치할 것이다. 이건 틀린 거죠. 디귿 말대로라면 어떠한 요인도 관련 없이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은 무조건 태양 흑점수랑 100%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구 내적인 요인 혹은 앞에서 봤던 지구 경사각 같은 경사각이나 경사축의 이동과 같은 지구 외적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디귿 같은 건 고르면 안 되죠. 하지만 니은은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다. 외적 요인의 변화로서 외적 요인의 변화를 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나다는 지표면의 반사율을 감소시킨다. 자, 우선 사막화가 되면 반사율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 감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빙하는 반사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환경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반사율이 낮아진다 얘기하겠죠. 자, 거대 산맥 형성과 반사율은 정확히 증가한다, 낮아진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율을 감소시킨다는 건 공통점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다도 안 됩니다. 사막화는 하강시킨다, 면적 감소는 상승시킨다가 될 수 있지만 또 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확히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디귿.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지구 외적 요인이 아닌 지구 내적으로 사막이 늘어나거나 거대 산맥이 생기거나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이런 변화는 지구 내적인 요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재밌는 문제입니다. 안면도는 우리나라 섬입니다. 이제 서해안 쪽에 있는 섬이에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하와이 지구 전체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나타낸 거예요. 실선이 안면도고 더 진한 선이 지구 전체, 점선이 하와이입니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안면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산화탄소 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광합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광합성이 활발하면 이산화탄소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는 건 이산화탄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광합성이 많은 시기는 바로 여름철입니다. 즉 여름철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계절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폭은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북반구 하나 예시인 안면도가 이렇게 값이 나타나 있고 이제 하와이는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다음 지구 전체는 그거보다 작습니다. 만약에 계절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폭이 남반구가 더 크다면 지구 전체는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안면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요. 즉 이게 값이 낮을 때는 여름이고 높을 때는 겨울이란 겁니다. 그런데 남반구도 여름, 겨울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시기가 다릅니다. 북반구에서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에요.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비슷한 지점이라고 친다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평균을 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쵸? 북반구와 남반구의 평균을 낸다면 북반구, 남반구가 그 계절별 변화폭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지구 전체로 본다면 직선 형태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봤을 때도 북반구 변화 양상과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남반구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겁니다. 남반구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합쳤을 때, 합친 걸 이제 검은색이라고 하면 합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북반구 경향성을 가지는 지구 전체가 북반구의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니은의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남반구가 변화폭이 더 작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양이 나타났다. 만약에 남반구 변화폭이 더 컸다면 여기 지구 전체에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엇갈리는 형태가 됐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북반구와는 반대의 형태로 나타났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를 보시면 북반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서 그건 즉 우리가 남반구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폭, 계절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폭이 더 작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디귿.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표면의 복사에너지량은 99년보다 2014년이 더 많았을 것이다. 99년과 2014년을 비교하는 건 즉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게 되면 CO2가 많아지게 되면 온실효과가 강해지게 되고 온실효과가 강해지게 되면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표면의 복사에너지 양이 많아진다 라는 게 이 온실효과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즉 디귿은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미래 온실 배출량을 고려한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하나는 뭐 이대로 배출, 하나는 좀 줄여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나마 좀 빠르게 늘지 않는 이런 시나리오겠죠. 이거에 따라 예상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 시나리오를 보면 이산화탄소 빠르게 늘고 기온도 빠르게 늡니다. 니은은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늘지 않고 기온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2100년에 예상되는 현상, 즉 먼 미래 이산화탄소 많아져서 지구온난화 거의 아주 심해져서 이제 지구가 거의 망했다라는 시기가 됐을 때 예상되는 현상을 묻는 겁니다. 해안 저지대의 침수 면적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넓다. 기억은 지구온난화가 심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수 면적이 기억에서 넓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극지방의 반사율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클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심하지 않은 니은에서 그나마 빙하가 남아있겠죠. 해양 산성화 현상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 해양 산성화 현상은 이제 바닷물에 이제 바닷물이 산성화된다.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산성화가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즉 지구온난화가 심하게 일어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서 심하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난 약 40만 년 동안 대기 중 기체 A와 B의 농도,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는 CO2, 메테인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요? 메테인 농도가 높아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A가 CO2, B가 메테인이 될 겁니다. A와 B의 농도는 지구의 평균 기온에 비례한다.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했다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메테인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는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높았을 것이다. 기억 시기는 이산화탄소, 기온 다 낮았던 시기이죠. 기온이 낮았던 시기가 해수면이 높냐, 기온이 높은 시기가 해수면이 높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기온이 높은 시기가 해수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높았을 것이란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는 해수의 열팽창 때문이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대기에 의해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복사에너지의 파장은 기역이 니은보다 대체로 길다. 기역은 태양 복사에너지고요.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복사에너지는 적외선이죠. 즉 기역보다 니은이 더 깁니다. 근데 기역이 길다 했죠? 기역 문제 틀렸습니다.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디귿의 양이 증가한다. 이게 온실효과를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대기로부터 지표로 재복사되는 에너지가 많아진다. 대기가 없었다면 리을의 양은 현재보다 많았을 것이다. 자, 이 값을 대충 외운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대기가 있을 때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100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없었다면 모든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고 나가봤자 100이에요. 하지만 지표에서 반사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이 될 수가 없겠죠. 대기가 없으면 리을의 양은 현재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뜻하게 살 수 있지 대기가 없었다면 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자, 15번. 1988년 9월과 2016년 9월의 얼음 면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음 면적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음이 줄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표 반사율은 얼음이 반사율이 높으니까 가에서 크죠. 표층 해수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자, 표층 해수의 밀도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건 심층순환 할 때 얘기했는데 빙하가 녹게 되면 염분이 낮아지므로 밀도가 작아집니다. 즉 빙하가 많이 얼어있을 때가 염분이 높고 밀도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 밀도는 나가 아니라 가에서 크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디귿. 북극해를 지나는 새로운 해상 항로가 개척될 수 있다. 네, 디귿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어있던 빙하가 녹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상 항로가 개척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표현이 수능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역과 니은 같은 보기 선지를 이해하는 거는 꼭 제대로 해야겠죠. 16번. 남한과 북한에서 계절에 따른 기온 및 강수량 변화 경향.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막론하고 지금 남한과 북한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즉 이렇게 되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게 될 겁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사과 재배 지역이 점차 남하하고 있다.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점차 북상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사과가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아랫지역부터 온도가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아랫지역부터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남쪽 지방에서 재배할 수 없었던 사과를 대신에 어디에서 재배할까요? 온도가 조금 올라간 북쪽 지역에서 이제 재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과 재배 지역은 점차 북상한다라고 얘기해 줘야겠습니다. 니은 틀렸죠. 디귿. 한반도 전역에서 고온 다습한 기후가 뚜렷해진다. 자, 이게 쓸데없이 남한과 북한을 나눠서 문제를 그냥 낸 게 아닐 겁니다. 한반도 전역이라 하면 북한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고온 다습한 기후가 뚜렷해진다? 그런데 강수량을 한번 봅시다. 강수량은 봄, 여름, 겨울 남한에서 늘어났고요. 가을에선 줄었는데 문제는 북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줄었어요. 그러면 고온 다습한 기후가 뚜렷해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제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북반구의 해안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북반구의 두 해안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에서 에크만 수송은 해안 쪽으로 일어난다. 북반구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가에서는 에크만 수송은 해안 쪽으로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일어난다는 게 해안 쪽으로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지금 나처럼 바깥으로
일어난다는 건 외해라고 합니다. 표현을 잘 알아둡시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죠? 자, 나에서 해수가 외해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연안 쪽에 있는 바닷물이 점차 외해 쪽으로 나가니까 이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이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연안 용승이라고 하는데 니은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디귿. 용존 산소량이 외해보다 연안에서 많은 경우는 나이다.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연안에서의 수온은 낮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온에서는 기체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도 따라서 많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태평양 페루 연안 해역에서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수온 플랑크톤 영양염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수온만 볼게요. 수온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수온이 높을 때,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높을 때가 바로 엘니뇨입니다. 지금 수온은 실선인데 실선을 비교해보면 나에서 수온이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엘니뇨, 가는 평상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문제 틀렸죠? 가는 평상시입니다. 자, 적도 부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준 수온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니은은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차이가 크고요. 나시기,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디귿,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동태평양은 엘니뇨일 때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또 평상시와 엘니뇨 문제인데 이제 그림만 보고도 가가, 엘니뇨, 나가, 평상시라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귿 또 기억 또 틀렸죠. 동태평양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가가 나보다 얕다. 자, 선생님이 이거 개념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바람의 세기, 혼합층의 두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해야 된다? 연안 용승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연안 용승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수온 약층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엘니뇨 때는 연안 용승이 약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 설명도 틀렸습니다.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나가 가보다 많다. 나를 보면 구름이 서태평양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디귿 선지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북반구에서 해안을 따라 북풍과 남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모습. 다는 플랑크톤 분포 영상입니다. 자, 가에서 북풍이 분다면 북반구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으로 작용하여 외해 쪽으로 이동하고 나는 연안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에서는 해수에 용승이 일어나고 나가 해수에 침강이 발생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플랑크톤의 농도는 B 해역이 A 해역보다 낮다. 이거는 눈만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의 농도는 높을수록 어두운 색인데 B 해역이 더 높아요. 그럼 니은도 틀렸죠? 그쵸? 그럼 디귿이 맞다는 건데, 자, 다의 플랑크톤 분포는 나보다 가일 때 잘 발생한다. 다의 플랑크톤 분포를 이해해 봅시다. 지금 북아메리카 앞쪽 해안에서 연안 쪽에 플랑크톤 농도가 높아요. 플랑크톤 농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영양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영양염류가 많다라는 의미는 수온이 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수온이 낮다라는 건 연안 용승이 발생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연안 용승이 발생했다. 자, 연안 용승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되려면 가여야 돼요? 나여야 돼요? 가 그림이어야 연안 용승이 발생하고 수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영양염류가 많아져서 플랑크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이 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무역풍이 불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에크만 수송을 작용시켜주면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자, 적도에서 북위 30도 사이에는 에크만 수송이 북서쪽으로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남동 무역풍은 해수를 남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맞고요. 무역풍이 강해지면 적도 해역의 용승도 활발해지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 시기입니다. 그리고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건데 딱 보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인 바로 나 시기가 엘니뇨, 가 시기가 라니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수온 편차,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죠. 즉 플러스가 엘니뇨, 마이너스가 라니냐. 다 플러스입니다. 그쵸? 자, 가는 라니냐다. 맞습니다. A 시기의 수온 분포는 가보다 나와 비슷할 것이다. 맞습니다. B 시기의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평소보다 깊었을 것이다. 자, 라니냐 시기에는 연안 용승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바로바로 나타나겠죠. 바로 수온 약층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평년보다 얕을 것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만 년 동안 산소 동위원소 B와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산소 동위원소 B가 높을 때 해수면이 높았다. 해수면이 높았다라는 건 그냥 온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B는 온난한 시기에 높습니다. 지구 전체의 빙하량은 2만 년 전보다 12만 년 전에 많았다. 2만 년 전 비교해 보겠습니다. 2만 년 전, 그 다음에 12만 년 전. 해수면 높이는 12만 년 전에 훨씬 높았죠. 그러면 빙하량은 2만 년 전에 더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극지방의 반사율은 최근 13만 년 동안의 평균 반사율보다 높다. 보시면 자, 현재 해수면 높이랑 비슷했던 시기는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 낮았어요. 그쵸? 13만 년 동안 현재보다 이 해수면 높이가 높았던 시기는 정말 짧은 시기입니다. 여기 그쵸? 그럼 즉 그때보다 현재보다 최근 13만 년은 추웠다란 얘기고 추웠다란 얘기는 빙하가 더 많았다란 얘기고 극지방의 반사율이 높았다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뭔가 잘못 골랐죠. 현재 반사율이 낮았죠. 현재 반사율은 낮고 13만 년 동안이 높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렵거든요. 미래 어느 시점에 경사각이 24.5도와 21.5도일 때 근일점에 있는 지구와 태양의 모습이다. 지금 근일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근일점 위치에 있다. 즉 태양과 가깝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인가요? 겨울인가요? 여름입니다. 확인했죠? 북반구 기준 여름이에요. 그렇게 문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일점일 때는 겨울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겨울일 겁니다. 태양의 남중고도는 가보다 나일 때 높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계절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지구가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기울어진 게 덜 기울어진 게 계절의 특성이 클까요? 더 기울어진 게 계절의 특성이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더 기울어진 게 당연히 계절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겨울에는 태양이 높게 뜨지 않습니다. 여름엔 태양이 높게 뜨고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차이로 인해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의 남중고도는 가보다 날 때 높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겨울이면 남중고도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가 더 겨울일까요? 나가 더 겨울일까요? 가가 더 겨울이 됩니다. 왜냐면 경사각이 24.5도이기 때문에. 즉 가일 때가 더 남중고도가 낮다. 가보다 날 때 높다는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니은 설명하겠습니다. 원일점일 때 남반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은 가보다 나일 때 많다.
원일점일 때 남반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 근일점의 북반구 기준 여름이니까 근일점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그럼 원일점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다시 반대로 해서 원일점 남반구는 여름이고요. 이때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마찬가지로 더 계절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24.5도일 때가 더 크겠죠. 따라서 가보다 나일 때 많다는 틀렸습니다. 가일 때 많습니다. 연간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와 나에서 같다. 자, 연간이라는 건 1년 동안입니다. 24.5도로 기울어져 있든 21.5도로 기울어져 있든 이게 지구에 입사하는 전체 에너지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1년간 지구에 입사하는 모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같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시고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두 요인입니다. 가는 외적 요인이 맞지만 나는 내적 요인이므로 기억 틀렸죠. 가의 경우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미래에 크다. 자, 현재를 봅시다. 현재는 원일점이 여름, 근일점이 겨울입니다. 즉 현재는 연교차가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북반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연교차 좀 적은 편인데 미래에는 지금 여름이 더 가까워지고 겨울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북반구이기 때문에 맞았지 남반구면 또 반대가 돼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나의 경우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면 지구의 온실효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즉 반사율이 높아집니다. 온실효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문제. 육지와 바다는 열 용량과 햇빛에 대한 반사율이 다르므로 수륙 분포가 바뀐다. 수륙 분포가 바뀌면 기후가 변하는데 이건 바로 판의 충돌이나 분열이 이 예가 되겠죠. 바로 판계야가 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판계야가 형성되고 분리되면서 수륙 분포가 많이 바뀌어서 기후변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사막화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게 돼서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자,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은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압은 고기압이 형성되어 하강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디귿. 다로 인해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한다. 자, 우리가 온실기체를 늘려서 온실 효과를 늘렸다고 생각해봐요. 온실 효과가 높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된다라고 해서 태양이 지구한테 주는 에너지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 이게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의 차이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온실기체 증가를 고려했을 때, 두 가지 모두를 고려했을 때 이런 변화 그래프가 나타나 있네요. 자, A 시기에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는 주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나타났다. 자, 인위적 요인은 뭔가요? 인위적 요인으로 변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A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시기의 실제 기온, 이 실선과 비슷한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선과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점선 일대가 실선과 그나마 가장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이 어긋난 부분이 별로 없죠. 이 점선은 뭘 뜻하는 거죠? 이 온실기체만 증가했을 때가 아니라 이 점선이죠. 모두를 고려했을 때의 이 점선이랑 비교해보면 비슷하다. 즉 인위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자연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평균 기온 변화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 시기에 니은은 기억에 의한 기온 상승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B 시기를 보시면
온실기체 증가만 고려한다면 기온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자연적 요인까지 했더니 그나마 좀 낮아졌습니다. 즉, 기온 상승을 완화시켜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디귿, 최근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미래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기체 증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점차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이는 온실기체 증가랑 경향성이 같기 때문이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규모 화산 분출은 기억을 감소시킨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화산 분출에 의해서 이 대기에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질 것이므로 당연히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니은, 디귿, 리을에 의한 대기의 에너지 흡수는 주로 대륙권에서 일어난다. 물의 증발, 대류의 전도, 그리고 리을은 어디 있죠? 리을이 어디 있죠? 리을이 잘 안 보여요. 여기 있네요. 지표면 복사. 이것은 이 대기의 에너지 흡수는 당연히 대륙권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륙권에 대기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디귿. 지구의 반사율이 일정할 경우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할수록 미음이 감소한다. 자, 지구의 반사율이 일정하다. 즉 30이 나가는 게 일정하다면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미음 70이 감소하냐고 묻습니다. 자, 이 복사 평형에 있어서 태양이 100을 줬다면 반드시 100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증가하든 말든 상관없이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는 70은 동일해야 합니다.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하나는 유리병 안에 넣고 하나는 안 넣었네요. 그럼 유리병 안에 넣은 게 온실효과라는 게 보이겠죠. A가 B보다 높았다. 오케이. 유리병은 온실기체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거 맞고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A와 B의 온도는 같아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온실효과가 없었던 게 생기지 않아요. 디귿. 유리병 안에 이산화탄소를 채운 후 실험하면 나에서 A와 B의 온도차는 더 커질 것이다. 유리병 안에 이산화탄소를 채운 후 실험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커지게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기억은 극지방의 반사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결국에 극지방의 빙하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반사율이 줄어들겠죠. 자, 니은. 니은은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음의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의 피드백이 있고 음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양의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양의 피드백을 한 가지 예로 들면 빙하 감소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빙하가 감소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빙하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반사율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에 지구온난화가 되죠. 지구온난화가 되면 또 빙하를 감소시키죠. 이게 바로 양의 피드백입니다. 하지만 음의 피드백은 뭐냐면 자, 어떻게 해서 지금 스토리를 보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구름이 증가했어요. 그쵸? 뭐 해수면 온도 상승, 증발량 증가를 거쳐서 구름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 증가한 구름이 증가했어요. 구름의 양이 증가했는데 이 구름은 반사율이 높습니다. 반사율이 높아요. 그러면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지구 온난화는 즉 기온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기온이 이제 하락이 되는 거예요. 즉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음의 피드백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양의 피드백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감소했어. 그래서 결국에 반사율이 줄어서 또 지구 온난화가 돼. 이게 양의 피드백이고요. 음의 피드백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구름이 증가했어. 근데 반사율이 늘어나서 기온이 결국에 낮아졌어. 이런 게 음의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죠. 디귿.
온실기체 배출량 제한 조치는 기상이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다. 당연한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자, A는 포집입니다. 포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밖에 나가죠. 이제 굴뚝으로 나갈 때 막 내보내지 않고 바로 붙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시설에서 적절하겠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야 그걸 모으고 저장을 하겠죠. 발생시키지 않는 산업시설에는 필요도 없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자, B와 C에서 이산화탄소는 고압의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로도 위험하지 않나요? 고압의 기체 상태. B와 C에서 어떻게 저장해야 안전하냐면 그림으로도 보이지만 고체 형태로 저장해야 됩니다. 즉 탄산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디귿. 이 방법은 지구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겠죠. 자, 16번.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냥 쉽게 읽어보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아열대 기후대 확산 맞고요. 작물의 재배 지역 위치 북상이 맞고요. 홍수의 발생 빈도와 규모, 이건 읽어볼게요. 강수량은 증가했다. 강수 일수는 줄었는데 호우 일수는 늘어났다. 즉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홍수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증가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점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적 요인으로 인한 지구 기후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엘니뇨와 라니냐 꼭 하나씩 항상 나왔던 문제니까 기출문제 제대로 풀어보시고 이번 수능 특강도 선생님이 수온약층의 깊이와 관련해서 설명했던 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7강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